들라크루아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입니다. 1830년도에 7월 혁명에 직접 참여는 안 했으나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7월 혁명은 부르봉 왕가를 몰아내고 루이 필립을 왕으로 세운 중요한 혁명을 그린 작품이죠.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나는 조국을 위해 싸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조국을 위해 이 작품을 그리고자 한다라고 썼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 여인, 그리스 신화 속에서 자유의 여신 리베르타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거는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고 자유라는 이미지를 알레고리화해서 여신 이미지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들라크루아에게는 개인적으로 모티브가 됐던 일이 있었대요. 세탁일을 하다가 남동생이 정부군에 의해서 죽자 분노를 하면서 빨래를 하다가 바로 그 혁명에 참여했던 그 여인을 모티브로 그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혁명 때 희생을 당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모자가 있죠. 자, 이 모자는 프리지아라고 해서 로마 시대 때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 썼던 패션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미지가 나중에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의 모티브가 됐다고도 알려져 있죠. 미술롱기 폐허 위에 선 그리스라는 작품에서 이 폐허가 된 위에 혼자 서 있는 이 여인의 이미지가 또 연상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라크루아는 자유를 표현할 때 여신의 이미지를 좀 많이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소년이 권총을 들고 있잖아요. 꼬마 아이가 체구 작으니까 몸에 뭘 걸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정부군으로부터 빼앗은 탄약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고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한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쓰게 됩니다. 자, 그 소설 안에서 혁명군에서 길을 안내하고 중요한 캐릭터 역할을 했던 가브로시라는 이 꼬마 아이 캐릭터를 탄생하는데 중요한 모티브가 됐다고. 바리케이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우리가 바리케이트 하면 뭔가 사건이 일어난 뒤에 칸막이를 치는 작업을 바리케이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원래 이름은 바르케이드라고 읽습니다. 바리케이드. 자, 이게 왜 중요한 의미이냐 하면 시민혁명 때 시가지 이 전투를 할 때 혁명군, 시민군이 이 정부군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방어막을 구축하는데 정규 군이 아니다 보니까 그 민가에서 지원받은 집에 있는 그 다양한 가구들을 조합해서 방호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로 좀 부피가 큰 오크통, 프랑스어로 바리치라고 합니다. 주로 오크통을 쌓아서 칸막이를 쳤다고 해서 이게 바리케이드, 바리크가 바리케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방호막은 프랑스 혁명, 그 시민군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리케이트가 이 그림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이고, 역시 레미제라블에서 이 바리케이트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들라크루아의 작품에서 이 나무 파편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바리케이트를 의도적으로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들라크루아의 사인도 역시 바리케이드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830년도 이 중요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 위에 자기 사인을 해놨다는 것은 들라크루아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바리케이드를 넘고 행진하는 혁명군의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기득권 질서와의 경계선의 바리케이트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혁명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에서도 바리케이드는 작품적인 미술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한 상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혁명이 꼭 아름답지만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인데, 자, 죽은 시체가 있는데 죽었으면 그 옷을 입은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싸우고 누가 옷을 벗겨요.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적인 면도 있거든요. 당시 이 혁명 때 혁명 상관없이 좀도둑, 죽은 사람 시체에서조차 뭔가 액세서리라든지 보물이라든지 금품을 뜯어내려는 정말 악한 좀도둑들도 있었거든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인지 레미제라블 안에 중요한 악역이 등장하죠. 장발장을 끝까지 괴롭히는 여관 부부가 있죠.
테나르디 부부의 모티브가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이 장면을 통해서 레미제라블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걸 알고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들라크루아의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들라크루아 하면 컬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프랑스의 국기, 바로 파란 색깔 자유, 화이트 평등, 그 다음에 레드, 바게를 상징하는 포인트 컬러가 있거든요. 일명 트리콜로르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 컬러가 이 작품에서 정말 중요한 색채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노트르담 성당에서 자유평등 바게를 상징하는 삼색기가 멀리서 보이죠? 이 포인트 컬러를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화가는 다른 컬러를 거의 사용 안 했어요. 거의 흑백 톤으로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포인트 컬러 빨강과 파랑만 썼습니다. 보세요. 빨강, 파랑, 빨강, 파랑. 약간 차가운 계열 파랑에 빨강. 자, 그리고 의도적으로 구름을 의도적으로 화이트 컬러로 만들고 여기만 빛이 비칠 이유는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화이트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왜 들라크루아 하면 컬러냐를 이야기할 때 들라크루아가 얼마나 색채를 센스 있게 사용하는지, 가장 중요한 컬러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톤들을 다운시키고 저채도로 만들고 자유평등 바게를 상징하는 컬러들을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화이트를 담당하는 분은 이 복장의 당시 노동자를 상징하고요. 이 베레모는 당시 혁명군들이 주로 썼던 패션 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주아를 상징하는 이 모자. 자, 이 얼굴은 들라크루아의 자화상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임시 노동자란 말도 있고 농부의 패션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복장은 이 블루, 레드, 화이트 이것을 의도적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들라크루아의 컬러 센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작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논란이 된 게 되게 많아요. 자, 이 자유 여신에 자세히 보면 여기에 겨드랑이 털이 보입니다. 당시에 평론가들이 어떻게 여신이 털이 달릴 수 있냐고, 겨드랑이에. 그러니까 여신은 순수한 존재니까 털 같은 거 안 난다 뭐 이런 건데, 원래 자연적으로 겨드랑이에 털이 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자기 관리 안 한 여자로 좀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레이디 가가가 몇 년 전에 공연 때 겨드랑이 털을 일부러 염색을 해서 당당하게 보여준 게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죠. 겨드랑이 털 제모 안 해도 손가락질 안 받을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자유의 여신은 중요한 의미. Why so serious? 들라크루아가 알제리 여행 이후에 작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1832년도에 프랑스 정부 사절단에 참여를 해서 모로코를 방문했습니다. 자, 이전에는 서구 문명 외에 다른 이슬람인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야만적으로 보거나 폭력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한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많은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당시 여행 중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모로코 여인들의 이국적인 패션을 스케치하고 간단하게 수채화로 남긴, 무어인들이 어떻게 그 텐트를 치는지 그것조차 기억하기 위해서 스케치하는 장면이에요. 직접 다른 세계를 체험한 뒤에는 이 편견이 깨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들라크루아의 그림도 많이 달라져요. 갔다 오자마자 완성시킨 작품이에요. 자, 모르니 백작의 아파트라는 작품인데 강렬한 색채를 쓰고 있죠. 자, 그 전에 들라크루아의 색채를 보면 좀 절제를 하고 자기가 의도하는 색채를 강조한 게 그 전에 들라크루아의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과감하게 원색 컬러를 파격적으로 쓰게 됩니다. 편견 없이 그냥 이 작품 하나만 보면 그냥 현대미술관이 있어도 정말 어울릴 법한 분위기예요. 생각해보세요. 20세기 전에 화풍 그림들 보면 이런 느낌은 전 많이 못 봤거든요. 북아프리카 여행 뒤에 대표작이죠. 알제리 여인이라는 작품이고, 들라크루아가 여행을 했을 때에 하렘에 가서 술탄의 여인들 모습을 직접 관찰했다고 해요. 근데 이전에는 그 술탄의 여인들에 대한 그 관능 및 섹슈얼리즘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자, 이런 에로틱도 사라지고 그가 본 이국적인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다양한 오색 컬러를 조화롭게 처리했다는 것을, 이슬람의 건축물 안을 보면요, 자연 채광빛이 굉장히 신비로운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기억하고 이렇게 그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스페인의 아람브라 갔으면 난리 났을 텐데.
자, 이런 컬러는 나중에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르누아르 화가에게도 많은 영향을, 아메리칸 인디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태어난 자식의 모습을 보고 아이를 감싸 안는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다른 이민족 사람들을 야만적으로 표현하거나 폭력적으로 표현한 거에 비해서 이런 휴머니즘을 표현한 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들라크루아가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천정화 주문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자, 프레스코화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과 천사의 싸움인데 이 센 컬러 보세요. 이전에 고전주의 화풍에서는요, 이런 원색의 그린 컬러는요 완벽하게 톤 다운 시켜서 그리거든요. 이게 만약 세다 하면요, 이 레드 컬러 보색은요 좀 다운 시켜야 되는데 이 원색 컬러를 정말 세게 그립니다. 보라색까지. 그래서 이런 컬러는 제 기억으로는 19세기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컬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나중에 야수파에서나 등장하는 이런 과감한 컬러가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티즈 같은 야수파 고갱 종합주의에도 영향을 준 게 바로 들라크루아의 컬러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오색 컬러를 안 쓴 게 없어요. 다양하게 다 구사하려고 저채도로 그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분위기를 깨지 않는다는 게 바로 들라크루아의 분위기 매력입니다. 컬러가 너무 센데 달콤하다는 느낌? 성서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거기 뭐 바닷가처럼 건널 때 엄청 그 험난한 파도가 쳤대요. 자, 이때 제자들과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폭풍과 몰아치면서 배가 흔들리면서 거의 뭐 죽기 직전인데 예수님은 고요하게 혼자 편안하게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교훈적 의미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이 컬러를 보고 고흐가 감동을 했습니다. 바다 컬러도 이렇게 센 컬러를 일괄적으로 다 바른 경우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려내는 컬러를 보면 야수파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세게 채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들라크루아 하면 동물을 빼놓을 수 없어요. 동물 묘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특히 말과 사자, 야생동물들 묘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여행을 갔다 온 뒤에 아랍 판타지아라는 작품이에요. 이슬람인들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느낌으로 그려놨죠. 제규어가 말을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사자 사냥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시리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그렸다는 거, 야생 짐승을 그렸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낭만주의의 가장 큰 또 성향이 본능적인 야만성을 정말 잘 드러내는 모티브가 야생 짐승이 아닐까도 싶어요. 그래서 유난히 낭만주의 화가인 들라크루아가 야생동물 그 묘사를 많이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말끼리 싸우는 장면이에요. 제가 봤을 땐 조금 연출한 장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낭만주의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약반 말 같은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장면 역시 낭만주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친 말들이 싸우는 장면, 호랑이와 뱀이 서로 위협하는 이 장면이죠.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상태 역시 낭만주의적인 이런 성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상주의를 예견했다고 제가 이 포인트를 잡아놨는데, 들라크루아의 말년을 보면 석양 하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료를 썼지만 그림 풍 자체는 인상주의에 가까운 인상주의죠. 이것도 전원의 풍경. 이 들라크루아가 65세까지 사셨거든요. 왜냐면 100세 사셨으면 인상주의까지 씹어 드셨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보세요. 봐도 그냥 인상주의잖아요. 그 모네 아니에요? 모네? 인상주의자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미 인상주의 들라크루아가 이미 시도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당연히 인상주의 시대 때 그린 거라고 믿을걸요? 이거 터치 인상주의 터치죠. 그리고 아까 동물 묘사했을 때 말년 터치도 그렇고 정확한 소묘 형태를 무시한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미 형태력 고전주의를 마스터한 그 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년에는 형태 좀 틀리면 어때? 내 느낌이 우선 아니야? 그림 꼭 묘사하고 다 다듬어야 되나? 이 느낌 자체 좋은데? 이 화가는 말년에는 인상주의 화가에 가까워요. 왜 들라크루아가 이렇게 후배 화가들 또 위대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래서 그런지 세자니 들라크루아 완전 팬클럽 회장에 가깝죠.
들라크루아에 대한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세잔이 그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뭔가 찬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얼마나 위대했는지 들라크루아는 하늘의 신과 같다는 느낌인가요? 낭만주의가 미술사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릴게요. 자, 세잔이 우리는 모두 들라크루아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현대의 화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 예술가가 가진 이미지가 있죠. 뭔가 사이코 같고 방랑을 할 것 같고 좀 똘끼가 있고 자기만의 세상을 사는 것 같고 개성이 있고 뭔가 사차원 같고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이미지가 있는 게 예술가들이잖아요. 이런 성향이 원래 화가들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고전주의 시대 때만 해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미술가들 포함 예술가들이 가진 이미지들이 바로 낭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이 가진 모든 성향은 낭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근대 미술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표 화가가 들라크루아인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 미술관의 이한이었습니다.